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많이 채우고 또 공천을 미끼로 그렇게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후원 회장도 맞는데 소환대기주의라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를 하는 거 보고 내가 어처구니 없다. 법적 조치하세요. 책임진다니까. 성질 내세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발하세요. 성질 내시냐고. 지금 말하는 거 좀 기자분께서 잠시 후보님 모시고. 예, 잠시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금 전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경선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윤석열, 홍준표 캠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국 현안 관련된 이야기 남영희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 장해찬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이재명 도지사 사퇴 기자회견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기자회견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대변인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이제 도정을 마치면서 아쉬운 부분도 토로했고 또 이후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 7기 경기도지사로서 아주 장기간 광역단체장의 1위 성적을 냈던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민생 경제를 살필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뤄낸 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 화폐,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 화폐 부분도 이재명 표라고 해도 누가 이를 닫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그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바뀌는 부분에 누구보다 천착을 해서 성과를 냈던 부분이 오늘날 제1 여당 대통령 후보로 우뚝 서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예상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특보님께서는 좀 결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상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조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사직에서 물러나는 이재명 지사의 마음이 상당히 무거울 것 같아요. 오늘 이 본인의 측근과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새롭게 언론 단독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이 경기도청을 비우게 되었을 때 그동안은 덮어놓았던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또는 과거 대장동과 관련된 자료들이 다시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이재명 지사에게 있지 않을까 싶고 이재명 지사가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도정의 성과 두 가지를 꼽자면 일단 계곡 정비 사업과 이 돈을 쓰는 아까 말씀하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이 기본소득 그리고 뭐 지역 화폐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곡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은 민주당 출신의 남양주 시장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건 경기도의 업적이 아니라 남양주의 업적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법적인 송사까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것이 결국 이재명 지사가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나름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게 돈을 쓴 것인데 대통령은 돈을 쓰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나라 살림을 위해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제까지 지자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으로 예산을 잘 쓰면서 받아왔던 평가가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돈을 벌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또 다른 평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 지사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어떻게 벌 것인가에 집중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야 되는데 준비가 지난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자회견 반론하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다음 주제가 있어서 일단 그 뭐 돈을 쓰는 것, 돈을 먼저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이른바 돈을 먼저 써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아마 또 그런 반론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거는 일단 제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이재명 지사 이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로 불러야 되겠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차근차근 지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을 했고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지금 예정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또 주목됐던 게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어떤 자리를 맡을 것인지를 놓고 다들 관심이 많았는데 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고문을 맡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어제 회동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기도 했고 또 언제쯤 이뤄질지 모르는 원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원팀에 대한 구상 그 그림이 이제 나온 상황 첫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 직함은 이낙연 후보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네. 알고 저희는 선대위원장을 제의를 했지만 상임 고문을 해주시겠다고 한 것은 저희가 볼 때 이 직함의 그 중요성보다 맡은 자리의 그 무게에 맞게 어떤 활동을 할 것이라는 그림을 먼저 제시해줬던 부분이 다른 것보다 저는 그 본인이 주장하셨던 신복지 정책을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서 더 키워서 신복지 정책에 대해서 후보 스스로 직접 챙기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상임 선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송영길 대표와 그와 비슷한 직책이 있는 뭐 이후에 다른 후보들도 어떤 직책을 맡게 될지는 아마 지금 구상 중일 건데요. 상임 고문 자리라는 것은 이전에 전 대표들 그리고 고문단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에 걸맞다고 생각하셔서 이 자리를 수락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 점이 앞으로 민주당의 원팀이 얼마나 강하게 나가야 되고 국민에게 지지를 받기 위한 그 모습의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신 부분이라 이낙연 전 대표께서 역할을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고문이라는 자리가 또 위원장과 좀 그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좀 뒤로 좀 한 발짝 빠져 있으려는 것 아니냐, 아직까지 좀 앙금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일단은 고문도 고문이지만요. 네. 밥도 함께 안 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찻집에서 만났어요. 사실은 보통은 이런 자리 하면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정치인들 반주를 기울이기도 하고요. 네. 그만큼 아직 마음의 벽이나 앙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고 상임 고문이라는 자리는 정치권에서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지만 보통은 마지못해 하는 자리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단적인 예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정말 역대급으로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경선에서 아쉽게 밀렸던 박근혜 전 대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 선대위의 상임 고문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한나라당 경선처럼 친박 친이가 갈려서 정말 이 사생결단의 싸움을 한 뒤에 마지못해 맡는 자리가 상임 고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똑같이 상임 고문을 맡았다는 것은 지금 소송을 불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을 이재명 전 지사 쪽으로 흡수하기에는 상당히 모자란 직책이 아닌가.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진짜 원팀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공동선대위원장 수락하고 같이 손잡고 이 지지자들 앞에서 손도 번쩍 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지난 2주 동안 칩거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력한 어떤 효과를 주는 임팩트를 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마음이 조금 덜 풀어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아니지만 그 지지자들이 이 결선 투표 가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정에서 어떤 처분이 나올지 모르는데 혹시나 이낙연 전 대표나 그 캠프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후보 교체론에 대한 기대를 조금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선 투표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원팀은 원팀이라고 하지만 조금 보여주기식 원팀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뭐 밥이나 술 안 마시더라도 차를 마시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반론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점에서 네. 뭐 야권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내부의 갈라치기를 원하시니까 저런 목소리를 높이시는 건 당연한 건데요. 사실 뒤에 또 그려지지 않았던 조그만 부분을 뭐 여기서 밝혀드리자면 그 차 회담 그 이후에 또 저녁에는 모 의원님 상갓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만나셔가지고 그쪽
이낙연 대표님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고생하셨던 의원님단과 이재명 후보 측과 또 만나서 긴한 얘기도 나눴고요. 저는 이 어제 회동이 뭐 막걸리 회동으로 좀 더 진하고 걸작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쇼가 또 가미된 회동이었다면 좀 더 뭐 이런 구구한 이야기들을 덜 남길 수는 있었을지언정 제가 볼 때는 그 형식보다 내용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아까 걱정해 주신 것처럼 그 뛰었던 선수, 이른바 그 후보나 의원단들 외에 지지층은 아직까지 그 마음의 벽이 굉장히 두터웠던 부분은 제가 볼 때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정도의 앙금이 분명히 느껴졌고 어제 그 뭐 장 외에서 벌어졌던 일종의 소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 정치인에게 일반 지지자들이 자신의 그 가치관을 투영시키는데 이 감정이입이 제가 볼 때는 그 프로 선수들보다 더 심한 과잉 몰입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다고 한들 후보 교체로까지 가는 그런 상상은 제가 볼 때 과한 상상이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 측이고 그리고 당 원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짧게 보론하면 송영길 대표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당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송영길 대표에게 마음을 다친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지자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이재명 지사도 지사지만.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나서 반발하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을 향해서 송영길 대표가 일배 같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엄중한 수준의 사과 조치가 뒤따라야만 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이 마음을 그래도 조금 추스릴 수 있지 않을까. 당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를 떠나서 공정한 경선 관리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면 본인은 억울할지 몰라도 당대표가 총대를 맨다는 표현을 쓰죠. 십자가를 지고 사과하고 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을 추스르기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남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처음 듣는 얘기가 있어서 먼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특보님이 먼저 답변을 하셔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저희가 어제 봤던 그 모습에 별도로 또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만난 시간은 얼마 정도 되고 어떤 대화들이 좀 나눠졌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공식적으로 나가서 뭐 브리핑 됐거나 한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고요. 네. 뭐 그 장례식장이었는데 그곳에서 저 일정 부분 장례식장에 가셔가지고 만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스킨십이라고 해야 되겠죠. 더 잦아질 것이고 이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직을 내려놓았으니 지금부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내용이 아니니까 조금 조심스러우신 네네.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또 이렇게 일각에서는 또 불편한 시선도 여전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방송인 김어준 씨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지지 선언을 한 것을 놓고 이낙연 캠프 측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먼저 좀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보님께서는 이런 그 분위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 국민의 세금 또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 진행자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되고요. 그동안 김어준 씨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데 이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처럼 만에 하나 역지사지로 YTN이나 또는 다른 시도의 어떤 교통방송 진행자가 특정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그 진행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가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런 발언을 해도 글쎄요 자리를 내려놓을 가능성이 아마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이런 편향된 시각으로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이 이낙연 전 캠프 측에서 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이런 편향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실 거면 새로 구성될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하시는 게 맞다. 더 이상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뭐 이재명 지사 잘못은 아니죠. 이게 김어준 씨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뭐 방송 상식상 저도 방송을 참 오래 한 사람입니다만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일을 너무 당연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그러한 관행이 지금 문재인 정부 말미에 들어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좀 경악스럽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낙연 캠프 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캠프는 해산됐고요. 그쪽에 관여하셨던 전 대변인님께서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적했던 사안을 이낙연 전체 캠프 전체의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이 그 개인 유튜브 방송이지 않습니까? TBS 방송 진행자로서의 김어준과 유튜브 채널 진행자로서의 김어준은 분리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면 저는 그것은 오롯이 시청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발언 자체는 그 TBS 본 방송이 아니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게 맞고, 그리고 캠프도 이미 해산됐다는 거는 뭐 맞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요. 일단 하지만 또 계속 이 논란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결국은 그 대장동 관련된 의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이재명 지사가 사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공개발 이익을 큰 성과로 언급을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에 앞서서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특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거듭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시행해서 주거용 토지 취득을 대규모로 감축시켰습니다. 또한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으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과 궤변, 또 절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대장동 데이트에 관하여 특검을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그 논의를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회담을 제안합니다. 네, 한마디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재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특검을 도입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또 주목할 만한 진술이 나왔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를 받았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언론의 단독 보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은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모 사장을 사퇴하는 압박을 이 성남시청에서 굉장히 강하게 가했는데, 그중에 압박을 가한 대상자로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자신의 측근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밝혔던 정진상 전 정책실장, 이재명 캠프의 이 부실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까지도 황모 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을 가하는 주체였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진상까지 나서서 이렇게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밀어냈고, 이 사장이 사표를 쓴 그날 공교롭게도 화천대유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는 작업에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총출동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해명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정민용 변호사가 이제 전략사업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분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제거되는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골자를 들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단 말이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 국감에서도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말이 한 2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건의를 처음에는 이걸 삭제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건의를 받아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따로 없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 정민영 변호사가 직접 이 안에 대해서 시장실에 들고 들어가서 보고를 한 게 사실이라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이번에 기소될 때는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법조 전문가들이 결국에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넣지 않은 것 때문에 배임 혐의가 적용되어서 기소될 것으로 보는데, 이 배임 혐의의 기소 선상에 이재명 지사도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왜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조항 삭제를 본인이 보고받고 승인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더더욱 커진 매우 중요한 언론 보도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저는 대장동 국감이었다고 말할 정도의 그 국감이 끝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언론에서 부풀리고 의혹 제기했던 부분들을 이재명 지사의 입을 통해서 말끔히 해소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그것을 반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언론에서 지금 다루지 않는 부분이 저는 조금 서운하긴 한데, 그 이후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 지침서를 들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찾아가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고 검찰에 가서 진술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이 부분은 다시 지적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모지침서를 들고 온 정민용 변호사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체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황모 사장이죠.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퇴임하는 그 압박을 가했다라는 이런 녹취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이전에 국민의힘과 그리고 또 뭐 일부 우리 쪽 뭐 인사들이 계속해서 대장동 의혹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 결정은 이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었던 분이 이번 국감에 나가서 들고 있던 딱 그 팻말 속에 본질이 다 있습니다. 돈 먹은 사람이 도둑이고 범인이고 그리고 작물을 나눈 사람이 도둑이다. 저는 이 문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가지고 선 이익을 취한 다음에 성남시의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라는 조건을 설계한 것이 이재명이고 이후에 민간이 가져갔던 그 이익에 있어서의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있다면 분리돼서 검찰과 경찰에서 조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은 지금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박영수 특검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돈을 먹은 자, 그렇게 말씀되는 부분들이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법조 비리라고 할 정도의 부패 카르텔이 있다라고 드러난 부분이 있잖아요. 50억 클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점에 있어서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끝까지 대통령 선거 끝나는 날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이재명 후보를 흔들고 싶어하는 정쟁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질문을 하나 좀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모지침서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찰 수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아직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 측은 직접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보도가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런데 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임기가 남았는데 중도 사퇴한 거는 이건 이제 팩트인 거고 그 과정에서 뭔가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녹취록도 공개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녹취록의 진위 여부도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해봐야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녹취록이 지금 와서 갑자기 조작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등장한 것 자체가 오늘 사퇴하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무거울 일일 것 같고 자주 등장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검이 도입돼야 되는 이유 이제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8일이면 특검이 지명돼서 도입될 수 있습니다. 결코 시간을 오래 끄는 일이 아니고 지금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지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핸드폰 하나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한 수사력을 자랑하는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장동 팀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났다. 특수통 검사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남욱 변호사 귀국해서 체포했는데 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장면 거의 처음 본다고 많은 법조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땐 4가지 혐의가 적용되어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기소할 때 민감한 부분 2가지는 뺐습니다. 그리고 4차례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지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성남시장실은 여전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직원들의 이메일을 검색하고 수색할 때도 이재명과 정진상이라는 이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김호수 총장에게 물어보자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이 1조 원대의 대장동 게이트 비리를 검경이 밝힐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50억 클럽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소속되어 있고 다른 법조인들이 있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법조인 누구든 뭐 판사 출신이건 검사 출신이건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특검에서 발본 쇄관하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더 수사 열심히 하자 제대로 하자는 것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당 측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반대하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특보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저도 궁금하고요.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검찰에서 이 정형학 그분에 대한 녹취록을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다 보니 남욱 그리고 김만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속 영장들이 계속해서 구멍이 생기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검찰이 그런 식으로 녹취록에 의존한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계좌 추적을 해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 부분의 위법성, 불법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지사가 퇴직을 하면서 공공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시장실을 빼고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실 나중에 했지 않아요? 네. 시장실 나중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것도 팩트니까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공수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계속 민주당 얘기만 했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대선 후보 이제 확정짓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팽팽해지고 있는데 먼저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윤석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네, 이런 거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발언은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사실 이런 발언들은 저는 이제 발언 실수, 처음에는 한두 번은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싸움도 하다 보면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아마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꾸로 그런 뭐 최재형 그 후보를 뭐 종로에 뭐 공천하고 또 뭐 조경태 의원을 부산시장으로 공천하려고 했냐 이렇게 묻는다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네, 홍준표 캠프에서 윤석열 전 총장 실언 리스트를 만드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도 홍준표 막말 리스트, 이른바 막말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꾸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선거가 되는 것 우리가 민주당 경선에서도 봤지만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 4개월한 윤석열 후보가 정치 20년 넘게 한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게 제발 정책 검증하자고 말하고 있는 상황. 이 네거티브를 누가 시작했는가? 정치 오래 한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측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서로 실언 리스트, 막말 리스트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발언 같은 경우는 전체 맥락을 보면 이해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이 언론에서 특정 단락만 발췌했을 때 어떻게 자극적으로 보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의도 문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인 거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했던 막말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한 종편 방송사의 경비원분에게 뭐 니까 짓게 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거나 여성 기자분에게 한 대 맞을래 이런 건 전체 맥락을 볼 거 없이 말 그대로 그냥 막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리스트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나 판단의 기준이 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후보끼리는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지만 돕는 선수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캠프에 합류하는 사람들까지는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 김태호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 이현주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공천을 노리고 홍준표 캠프에 합류한 것 아니냐 이런 모욕적인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후보끼리 정책 검증이든 도덕성 검증이든 아주 치열하게 하되 나중에 원팀이 될 때를 생각해서 그 후보를 돕고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참여 정신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홍준표 캠프 측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홍준표 캠프 측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입장에 대해서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뭐 고발사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과 관련된 의혹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뭐 전두환 씨 관련 발언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실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중진 의원들을 또 영입을 해서 줄 세우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당이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실종하고 계속해서 흑색 선전만 난무하게 되면 결국 그 손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또 냉혹하고 아주 철저한 그런 검증은 또 따라줘야 된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전두환 옹호 발언은 이후에 뭐 개사과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찍었냐. 저는 그 논란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적어도 대한민국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가 가진 정책, 국정, 운영 철학 그리고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증을 놓고 볼 때 지금 전두환 씨라고 얘기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전 대통령의 자격도 박탈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쿠데타와 5.18을 뺀 나머지는 정치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천박한 역사 인식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숙한 정치 그 동안에
이 뭐 기간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연습으로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지금 이미 뭐 홍준표 캠프 측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입건되어 있는 그 고발 사주 의혹이나 그리고 장모에 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또 불거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사유화에 관한 부분인데요. 양평동 아파트 장모 가족이 1,000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누릴 때 당시에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혹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분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력은 30년 가까운 검사 이력입니다. 검사 이력 동안 정말 정의롭게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그의 권력을 썼다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모든 국민들이 인정해 줄 것이라고 보는데요.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검증을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참 잘했었다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분들이 하나같이 모든 의혹이 다 사실이 아니더라라고 인사청문회 때 2019년 때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정치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동안 정치 잘했다면 왜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실상으로 국민들의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주요 대선 주자로 경쟁하고 있겠습니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오히려 전 좀 반성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제가 새삼 느끼지만 민주당 분들은 줄기차게 윤석열 후보만을 비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권 교체에 있어서 가장 큰 이 변수가 된다고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인정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비판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체감하고 돌아갑니다. 부끄러운 지점이 너무 많고요. 일일 일망언과 행동이 결국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네, 대변인께서 아까 여론조사 결과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또 전두환 씨 관련된 발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그걸 하나 보고 일단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십시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떨어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여론조사 방법, 기관, 문항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좀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두환 씨 관련된 그런 논란들, 그 이후에 이어진 논란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캠프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층 사이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의 민심이 다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전반적으로 이번 주 이제 주초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리고 소위 지지율이 떨어지는 역벤션 효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이후에 여당 지지층들이 한 번 더 이대로는 좀 위험하다, 안 되겠다, 좀 결집하는 양상이 있고 전반적으로 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전체적인 틀에서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어떻게 저는 보셨습니까? 대장동 국감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의혹에 있어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는 것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가짜 뭐 조폭 그 돈 뭉텅이 사진이든 검증도 안 되는 우스갯스러운 그런 행태를 보여준 것이 저 지지율에도 녹여 있는 것 같고요. 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권에 있어서 특혜, 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그 이재명 지사의 설명이 잘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같은데 이렇게 분석과 평가가 엇갈립니다. 네, 지금까지 남영희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 그리고 장해찬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와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KT 인터넷에 장애가 발생해 전국 곳곳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가입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T 측은 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90명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잠시 뒤 다음 달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의 초안을 공개합니다.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9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대선 본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충청권 합동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조기 확대와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서울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N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90명으로 확산세는 주춤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영향이 반영되면서 하루 전보다 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감소세가 이어질지는 주 중반 이후 확산 추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1,16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943명이 확진돼서 국내 환자의 80.8%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19.2%로 충북과 대구 등의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숨진 환자는 7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 누적은 2,77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 추가돼 현재 322명에 달합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3,730명이 받아서 누적 4,076만 8천 명, 접종률은 79.4%입니다. 이 가운데 16,000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 누적 3,599만 2천 명, 접종률 70.1%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75세 이상에 이어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시행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 가운데 81만 1,800여 명이 추가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시행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역 계획을 오늘 공개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내놓고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위원회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시설에서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첫 단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를 정리한 뒤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 내용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은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미국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가 매우 좋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화이자의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가 좋아 보였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잘 진행된다면 11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자사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90.7%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접종량의 3분의 1인 10 마이크로그램을 3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입니다. 화이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상 자료를 미 식품의약청 FDA에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FDA는 긴급 사용 승인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보건 전문가들도 화이자의 임상시험 자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nd now these data show that we also now have a very safe and effective vaccine for children 5 to 11 years of age. And so I find that very reassuring. 이제 공은 FDA 외부 자문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자문위는 현지 시각 26일 회의를 열어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할지를 논의합니다. 파우치 소장의 언급이 이 논의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긴급 승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행정부는 어린이 접종에 필요한 백신 물량을
이미 확보해놓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have secured vaccine supply to vaccinate every child ages 5 through 11. And as soon as the vaccine is authorized by the FDA, we will begin shipping millions of doses nationwide. 하지만 성인 접종률도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오는 29일 새 앨범 공개를 앞두고 있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에드 시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런은 오늘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슬프게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자가격리하며 정부 지침을 따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북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계통, 이른바 델타 플러스의 일종인 AY3.3 감염자가 보고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영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등에 따르면 북부 파라주의 주도 벨랭시 보건당국은 AY3.3이 유행할 수 있다고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각급 병원에 방역수칙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델타 플러스는 신속 진단키트나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키트로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3,000명대를 유지해온 베트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다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어제 신규 확진자가 4,028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966명이 호찌민에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에선 극도로 침체를 보이는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방역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604조 4천억 원에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은 정부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안은 특히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청년 지원 강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 미행과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각각 12조 원, 33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에도 역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KT통신망에 장애가 생겨 인터넷과 전화, 카드 결제 등이 먹통이 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KT 측은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전국의 KT통신망이 한때 먹통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전국 KT통신망에서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일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KT통신망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 검색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요. 일반 가게에서 신용카드 결제에 실패하거나 증권거래 시스템에 장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급히 원인 파악에 나선 KT 측은 정오쯤 대규모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즉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의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 과부하를 발생시켜 접속 지연이나 서버 다운 등의 피해를 주는 공격입니다. 오늘 정오쯤부터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일부 지역에선 복구가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피해 규모와 공격 배후를 조사 중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분석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KT 본사를 방문해 장애 원인과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었고 지난 3월엔 네이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뉴스, 카페, 블로그 등 서비스에 접속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과 정부가 최종 조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그 증가세가 다시 급격히 확대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지금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에 최대의 잠재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가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도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분들을 각별히 보호하여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번 2차 사전 청약 물량은 모두 1,102호이며 이 가운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물량이 2,382호로 전체의 23%에서 24%를 차지합니다. 지구별 물량은 남양주 왕숙 2가 1,412호, 성남 신촌 304호, 성남 낙생 884호, 성남 복정 2 632호, 인천 검단 1,161호, 파주 운정삼 2,149호 등입니다.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약 60에서 80% 수준에서 책정됐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혼희망타운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청약을 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5일입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1,63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앞서 지난해 9월 10억 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 4월 11억 원을 돌파하고 이후 6개월 만에 1억 원이 더 오른 것입니다. 또 한강 이남에 있는 강남권 11개 구의 이번 달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처음으로 1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북권 14개 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9억 1,66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양도세를 강화한 뒤 오히려 매물만 줄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도 완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줄 테니 집을 팔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하여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진 겁니다. 서울 다주택자 주택 매도량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월 평균 4,500여 건이었는데 대책이 나온 뒤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4,300여 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도 싸늘한 시선을 보내긴 마찬가지입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은 양도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화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합해도 완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령별로도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더 많았습니다. 40대에서만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오차 범위 안에서 완화 의견을 앞섰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보수층과 중도층에선 완화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진보층에선 강화 응답이 완화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기 불황에 빠진 일부 기업들이 치솟는 환율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업과 해운업 등 기름값에 민감한 업계는 고유가라는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이렇게 대기줄은커녕 공항 전체가 텅 빈 모습인데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이렇게 썰렁한 공항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장기 불황에 빠진 항공업에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잇따라 덮쳤다라는 겁니다. 항공사 고정비용 가운데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에서 30%. 치솟는 유가에 국제항공유도 1년 사이
2배 넘게 오르면서 항공사 지출 비용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환율.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항공료와 항공기 리스 비용을 달러로 치러야 하는 항공업계의 부담은 배가 됐습니다. 작년 초부터 그 코로나19로 해서 아주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았고요. 금년에도 이제 어떤 기대감은 좀 살아나고 있었는데 환율과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다시 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죠. 해운업계도 삼중고에 허덕이는 건 마찬가지. 특히 고환율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는 석유, 화학업계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사실 외환산 손실까지 발생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현금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반대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환율로 반사이익을 얻는 업종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수출 산업은 고환율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당분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업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환율의 불안정한 변화 자체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고유가와 달러 강세가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가격과 해상 운임 상승으로 수출업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처럼 환율이 오르면 이른바 기러기 아빠 같은 사람들에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 10원 차이라도 매우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환율이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어서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아내와 자녀 둘을 미국에 보낸 50대 남성 A씨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원달러 환율을 검색해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미국에 같은 생활비를 보내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조금이라도 낮을 때 쪼개 보내기를 하는 게 그나마 대안입니다. 그 100원 차이만 해도 거의 2천만 원이 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해외에서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있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부분으로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유학생도 달러 거래가 잦은 사업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이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물가도 연쇄적으로 상승합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우리나라 원화로 표시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 물가에 의한 인플레이션 효과. 달러 환전의 손실과 이익에 민감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내면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자재를 들여올 때 드는 비용이 커진다는 점도 골칫거리입니다. 최근 천정부지로 오르는 원달러 환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환율은 한때 1,190원을 넘어선 뒤 1,180원대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해 초보다 10%가량 오른 건데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간표 제시만으로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시중에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이 풀렸죠. 이런 가운데 금고 판매량이 전년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 등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중에 풀린 현금 통화는 125조 4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6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는데 화폐 환수율은 크게 줄어서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70%대였던 화폐 환수율이 지난해 40%로 뚝 떨어졌고 특히 5만 원권 환수율은 24.2%로 급락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별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삼성그룹 측 관계자는 일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선영에서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추도식에 최대 8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는 만큼 계열사 사장 등 경영진은 시차를 두고 묘소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주기를 계기로 지난 8월 가석방 이후 취업 제한 논란 등을 의식해 활동을 자제해온 이재용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보폭을 넓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고 변희수 하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지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군 당국은 변 하사의 인사 기록을 심신장애 전역이 아니라 정상 전역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군은 모레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군의 특수성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규와 제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 13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대로 각 군별로 새로운 두발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작전이나 훈련 등 부대별로 서로 다른 임무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두발 규정 개선과 관련해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 차이는 신분에 따른 차별로 인식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각 군별 임무 특성을 고려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 보건소장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8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석 달간의 정직 기간이 지나면 보건소장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인데요. 피해자는 보건소 밖으로 쫓겨나지는 않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국구입니다. 네,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자세히 정리해 볼까요? 예, 문제가 된 곳은 전북 김제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장이 지난 6월 대기 발령된 건데요. 부하 직원을 수시로 불러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또 성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커피 심부름은 기본이었고 쇼핑하자고 불러서는 인터넷에서 자기 옷 등을 최저가로 구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이 부하 직원에게 너는 내 덕에 보건소로 올 수 있었다는 식의 말을 하거나 너는 누구 사람이냐고 물으며 승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승진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꼭 너는 누구 새끼냐, 내가 여기 데려왔지 않냐 하고 너는 소장시키지 이 말 확인을 받고 싶어 했고 꼭 가까이 와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꼭 팔을 만졌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진짜 한 일주일에 항상 한 두세 번 했어요. 네, 업무 외적인 일을 시키면서 인사 문제를 언급한 건데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올해 초부터 수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더 크게 문제가 된 건 바로 지난 6월 10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도 보건소장은 집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담당 업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려가 이런 일을 당하던 피해자, 화를 누르지 못해 눈물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장은 피해 직원에게 문을 잠그고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휴지를 뽑아서 주고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하는 듯 보였다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사건에 대한 시청자들의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을 구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휴지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또 이렇게 등을 치는 줄 알았는데 손이 내려와서 엉덩이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실수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쪽 엉덩이를 이렇게 치길래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직후 보건소장은 피해 직원에게 이리 와봐 하면서 신체 접촉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팔을 벌리더니 포옹을 요구를 했고 저를 이제 껴안더라고요. 어려운 부탁인데 해도 되냐, 뽀뽀 한번 해보라고 말하더라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했어. 근데 해봐라고 한 번 더 불을 내면서. 이 사건 이후 김제시는 보건소장 집무실 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했습니다. 네, 피해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가해자로 지목된 보건소장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취재진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보건소장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그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흘간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서면 질의서도 2차례 보냈는데 보건소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는 말만 남겼을 뿐 반론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원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피해 여성에게 입맞춤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변에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김제시에서도 내부 조사를 벌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은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석 달간 정직 상태로 업무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장이 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만간 전라북도에서 소청심사가 열릴 전망입니다. 소청심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징계가 더 강해질 수는 없고요. 보건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가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건소장의 복귀가 애초 예정된 것보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 직원이 우려하는 대목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보건소장의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서 피해자와의 분리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건 다름 아닌 피해자를 위한 조처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일종의 2차 가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 양상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의료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김제시 조직 내에서 의료기술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곳은 보건소나 보건지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4급 서기관인 보건소장이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된다고 해도 보건소나 그 지소로 돌아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는 일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보건소에 갔다가 몇 달 되지 않아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보건소 밖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일이 정리되면 다시 보건소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저는 다시 보건소로 돌아가서 일을 배우고 좀 더 나아가고 싶은데 왜 피해자인 제가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하는지, 왜 가해자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화가 나고. 그러니까 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때문에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모순인 거죠. 결국 조직 내에 의료기술직이 갈 수 있는 보건소 외에 다른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고 이를 위해서는 인사권자인 김제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곧 소청심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징계 수위가 애초 나왔던 강등으로 굳어지면 11월 정도에 보건소장이 복귀할 예정이고요. 또 이와 별개로 최근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추가적인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도심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대비해서 울산시가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16개의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드론 택시입니다. 2명이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택시는 3km 높이까지 올라가 최대 시속 13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체는 중국에서 제작했지만 미래 교통수단 드론 택시를 개발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 항공 교통 시대에 맞춰 울산시가 실증 사업에 뛰어듭니다. 먼저 운행 중 우려되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만듭니다. 190km에 이르는 태화강 일대에 시뮬레이션으로 확보한 정보를 현실에 적용해 비행체의 안전 운항을 실증한다는 겁니다. 가상 공간 속의 태화강 유역과 주변 지형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해 비행 고도와 소음 영향권, 바람길, 관제 구역 등 환경 영향과 안전 요소를 분석할 것입니다. 드론 택시 비행체 기술 개발도 추진합니다. 대학 연구소와 기업체와 공동으로 디자인 설계와 동력 장치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스마트 도시가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정부가 진행하는 상용 서비스 도입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오늘의 경제 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전망에 개장 직후 3,000선 아래로까지 내려갔던 코스피. 하지만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인 가운데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발표와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불안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속 여전히 99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겠습니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했던 원달러 환율, 이 시각 현재 1,170원을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수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1,200원에 근접했을 때는 외환 당국의 개입 의지를, 하단에서는 결제 수요를 확인한 만큼 박스권 내에서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국내 증시 상황, 인플레이션, 미 국제금리 추이 등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3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동안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깊어진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출퇴근길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8도, 대전이 19도, 광주와 대구 20도 등으로 아침과 비교해서 10도 이상이나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쾌청해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고요. 수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일부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농작물 냉해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